지철이 있지. 재작년에 귀농한 내 친구. 어, 알죠? 그놈이 내가 바닷가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한 달 살기 같은 거라도 먼저 해보라고 했었거든. 일단 전원주택은 한 번 사면 못 판다고. 그랬어? 그때 콧방귀를 뀌었는데 글쎄. 혹시 그때 한 달 살기 해봤으면 여기로 이사 안 왔을 거야? 절대, 절대 안 내려왔을 거야. 다시 돌아가고 싶어. 바닷가고 뭐고 너무 후회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신승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촌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오래전부터 상상만 해오던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는데 은퇴 후에 비로소 돈도 시간도 준비가 되었죠. 신 씨는 은퇴 후에 곧장 바닷가에 있는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원하는 집을 구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곳에서 살게 된 신 씨.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 씨는 1년 만에 들인 돈을 몽땅 날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하고서 말이죠. 꿈은 꿈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신 씨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지난날에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곳을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퇴직금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른 아침 파도 치는 소리에 눈뜨고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한가로이 아내와 함께 백사장을 거니는 그런 상상. 혹시나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신 씨가 겪은 일들을 말이죠. 신 씨는 60세에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했습니다. 한 회사를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20대 중반서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 거진 35년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닌 것이 여보, 정말 가려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싱숭생숭해서 그렇지. 그러면 서울 아파트 팔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바닷가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 텔레비전에서 본 전원생활 프로그램들이 그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닷가 마을 사진들은 그 열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신 씨는 은퇴 직후에 바닷가에 있는 전원주택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집이 있었는데 집이 조금 오래되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죠. 시골이긴 했지만 바닷가 땅이라 땅값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도 많이 없어서 주인이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꽤나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전망이 신 씨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하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썼습니다. 퇴직금이 몽땅 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실의 통창으로 바다가 보였고 2층 침실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넓은 데크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었죠. 신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집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거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신 씨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한적한 곳이라 이웃이 많지 않은 동네였고 집과 집의 거리도 멀었습니다. 사생활도 침해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적의 위치였죠. 넓은 거실창으로 보이는 바닷가 전망이 속된 말로 끝내줬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런 집을 왜 판 거야? 글쎄 집 지어서 얼마 안 살았다고 하더라고. 집 지은 지는 꽤 됐던데.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았구나. 특히나 주택이라는 게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낡으니까. 그리고 바다라 그런가. 여기 동네 집들 외벽이 영 좀 그렇긴 하더라. 신 씨가 구매할 당시에 10년 된 주택이었는데 신경 써서 지은 것 같기는 하지만 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들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팔려고 했잖아. 좋은 집 얻었으면 됐지. 당신도 이곳 마음에 들지? 응, 좋아. 너무 아름답다. 아내는 언제 걱정했느냐는 듯이 휴대폰을 들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집 외관과 바닷가 그리고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꼭 젊은 사람들처럼 들떠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송했죠. 당신도 자랑 좀 해. 단톡방에다가 그럴까? 신 씨도 풍경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친한 사람들과 친척들 몇몇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럽다는 반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입주 다음 날 아침 바다 내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파도 소리와 새 울음소리 같은 것이 고요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첫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신 씨는 데크로 나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숨 막히게 살았잖아.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 당신도 곧 적응할 거야. 여기가 천국이란 걸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장은 구릿빛 피부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생겨서 반갑습니다. 이장은 직접 담근 매실차를 한 병 건네며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디서 장을 보는지, 병원은 어디가 좋은지, 마을 행사는 언제 있는지. 신 씨는 이장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시골 인심이 아직 살아있네요. 서울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귀촌을 한다고 하니 무서운 소문 같은 걸 종종 듣게 되었는데 그것도 다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장 보러 나갈 때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겠어. 뭐 하나 빠뜨리면 또 시간 날리니까. 신 씨는 아내와 함께 읍내에 있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큰 마트를 가려면 1시간은 가야 했지만 3, 40분 거리에 그냥저냥 장을 볼 수 있는 마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쌀을 안 산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살자. 물론 이렇게 다짐하지 않아도 서울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유 하나 사는 것도 한참 나가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배달 안 하나? 식재료 같은 건 여기까지 배달 안 하더라고. 택배는 오긴 할 텐데. 배달 음식도 하나도 없던데. 중국집도 없어? 어플에는 없고. 전화하면 갖다 주지 않을까? 근처에서 못 보긴 했는데. 여러모로 적응할 것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하고 온 것이기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많았고 배달 음식은 원래 잘 시켜 먹지 않으니 말이죠. 은행 업무를 볼 때, 택배를 받을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습니다. 예상 날짜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는 것은 예산일이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전화가 와서 동선이 안 맞아서 다음 주에 배달해 주겠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마저도 집을 제대로 못 찾아서 큰 길까지 택배를 받으러 신 씨가 차를 타고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장에서 모종 좀 사왔어. 뭔데? 고추랑 오이랑 상추랑 방울토마토. 그렇게 많이? 당신 농사 지을 줄 알아? 그냥 심고 물 주면 되지. 그러면 나와?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도시에 살 때는 귀찮아서 화분 하나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넓은 텃밭이 있으니까 뭐라도 심고 싶었습니다. 다 이런 걸 하려고 전원주택 사는 거 아닌가 싶었죠. 신 씨는 아내와 하루 종일 밭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의 하얗던 피부는 빨갛게 익었고 신 씨의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닷가라도 초여름의 햇살 아래 계속 노출되다 보니 땀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나도 유튜브에서 보긴 봤는데.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신 씨와 아내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땅에 모종을 꽂아놓기는 했지만 뭐가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원래 막대기 같은 거 꽂아서 받쳐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더 컸을 때 하는 것 같은데. 물어봤자 서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재미는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엔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부부가 이렇게 마주보고 종일 떠들어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싶었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 신씨 부부는 집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여름에도 창문 열고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더 덥네? 바닷가 앞이라 그런지 습해서 끈적거리는 더위는 도시보다도 더 괴로운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온몸이 찐득찐득해졌죠. 지난 달에도 전기세 엄청 나왔더라. 지난달에는 몇 번 틀지도 않았잖아. 근데 집이 2층이니까 이게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난방비는 어떻게 해? 도시가스 안 들어오잖아. 그러게 벌써 무섭네. 나 빨래 좀 걷어와야겠다. 왜? 햇빛에다가 말리지. 에어컨 켜니까 안에다가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밖에다가 널면 잘 안 말라. 축축한 것 같고. 좀 냄새나? 건조기를 하나 사야겠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습도가 높았습니다. 바다 앞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습기를 돌려도 물이 한가득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내가 데크에 뭘 말리려고 널어놨다가 곰팡이가 펴서 버린 적도 있었죠. 아내는 빨래를 안에다가 옮겨 넣는다고 고생이었지만 신 씨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찬물을 한 컵 벌컥 마시고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다가 열사병으로 핑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꼬박꼬박 모자를 챙겼습니다. 풀 깎게? 근데 어째 막막하다. 아내도 빨래를 걷으면서 혀를 찼습니다. 앞마당이 죄다 잔디였는데 벌써 또 불쑥 자라 있었습니다. 깎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잔디는 기계로 깎는다지만 이놈의 잡초는 기계로 골라낼 수가 없어서
쪼그려 앉아서 일일이 손으로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다음 주가 되면 무성해져 있을 것이고 더 더워지면 이렇게 관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네. 차라리 시멘트로 다 덮어버릴까? 신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리모델링 할 때 잔디마당을 없애버릴 걸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빨래를 정리하고 같이 잡초를 뽑으려고 나온 아내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못생겨 보일 것 같은데. 아내의 말대로 또 잔디가 없으면 전원주택다운 아름다운 경관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신 씨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잔디마당도 전원주택의 낭만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아이고, 얼른 뽑자. 여름 내내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름 내내 마당에서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풀 뽑고 잔디 깎고 텃밭 관리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생산적인 일은 맞지만 이게 진짜로 생산적인 일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거나 다른 걸 해도 훨씬 이득이 아닐까 하는 어쩔 수 없는 도시 사람다운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육체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촌 생활이라는 게 꼭 내부에서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 여름 휴가에 놀러 가려는데 내가 형님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우리 본 지도 오래됐고 애들도 바다에 가자고 그러니까 이참에 형님 이사한 집에나 가볼까 했죠. 신 씨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었는데 그의 말대로 본 지가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술 한잔 했던 게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까지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하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좀 그런데. 왜요? 우리 먹을 음식은 우리가 다 싸가지. 그리고 고기 사갈게요. 누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불편해서 애들러 거절하는 걸 모르는지 모른 척 하고 싶은 건지 지인은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형수랑 둘이 사니까 방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잠 못 자. 거실에서 자도 돼요. 근데 거기 바다가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바다인가? 아니면 낚시할 수 있나? 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화가 이번에 처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친척들부터 많이 친하지 않은 지인들까지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친분을 확인했습니다. 성수기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신 씨가 부르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작 자식들은 거리가 멀다고 안 온다고 하니 더욱 한숨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한번 봐요. 그렇게 결국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또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목소리는 누가 보아도 기분 나쁜 기색이 다분했습니다. 이렇게 또 사이가 틀어지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했던 동창도 그러더니 말이죠. 사실 보름 전에 처가에서 친척들이 한 번 왔다가 갔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몇 날 며칠 몸살을 앓아서 이제는 자식들이 아니면 웬만해선 손님을 부르지 말자고 약속해둔 참이었습니다. 신 씨도 100번 동의했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다고 가정집이 아니라 펜션처럼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신 씨도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8월 중순이 되었을 때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신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올해서도 태풍은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바닷가의 태풍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에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쿵.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2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붕 부서진 거 아니야? 신 씨가 뛰어 올라가 보니 아내가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냅두고 이리 내려와. 살짝 열린 창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 씨가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은 흥건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창밖에서 들어온 물이 아닌 것 같아서 천장을 쳐다보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정말 지붕이 부서졌나? 부부는 집에 있는 모든 양동이와 대야를 동원해 물을 받았습니다. 오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물이 차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신 씨는 아내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자자. 2층에 안방이 있는데 왠지 불안해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잘 준비를 하는 와중에 픽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집을 삼켰습니다. 집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깥에서 무언가 요란하게 굴러다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전에 전화해봐야 하는데. 휴대폰은 왜 이래?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휴대폰도 먹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아파트에 살며 정전은 겪은 적이 없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어서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이리저리 비추며 거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냉장고, 고기랑 반찬 다 상하겠네. 그러고 보니 에어컨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냉기가 있지만 아마 10분쯤 있으면 땀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풍은 다음 날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전기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고 냉장고도 냉기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펌프가 고장나서 수도도 안 나왔죠. 며칠 집에서 버틸 수야 있겠지만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신 씨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했던 전기와 수도가 없으니 삶이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까지도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옆집 이웃에게 물었더니 변전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집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신 씨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초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촛불 하나로는 거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들이 괴기하게 춤을 췄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바다에 가까이 있는 집이라 곧 파도에 잡아먹힐 것 같기도 해서 두려웠습니다. 창밖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았고 언젠가 보았던 영화 해운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다가오다가 마당에서 무언가 밟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들었어? 신 씨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양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고양이가 돌아다녀? 사람 아닐까? 그러자 아내가 두려움에 찬 얼굴을 했습니다. 다시 담장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담장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여보, 나가지 마. 누가 왔나만 볼게. 신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로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챌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울타리가 덜컥거릴 뿐이었습니다. 신 씨는 낮에 옆집 이웃에게 갔다가 빌렸던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대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신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열자 끽 하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현관 앞에 지저분한 진흙이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꼭 호러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빛 속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웃집들을 비춰보았지만 역시나 죄다 불이 꺼져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발자국이 있어.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아.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 통신은 복구가 됐지만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별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지라 보안도 전체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었죠. 문단속 잘하자. 1층에 있는 문들 다 잠고. 작은 창문도. 나는 2층 창 잠그고 올게. 그러자 아내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창을 다 잠그고 내려와서 초앞에 앉아서 젖은 머리를 털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려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신 씨도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면서도 왠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골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신 씨는 다시 한번 손전등을 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봤다고 하기엔 아내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서울에 가고 싶다며 울먹거렸습니다. 온갖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움찔거리는 통에 신 씨도 잠을 설쳤습니다. 동이 트자 태풍도 물러갔는지 바깥이 잠잠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다소 얌전해진 상태였죠. 여보, 누가 왔는데?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간밤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보자 마을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문도 훤히 열려 있고 그렇더라고. 창문에 테이프도 안 붙였네. 그러다가 유리 깨져요. 어제 이장님이 오셨던 거예요. 신 씨가 간밤에 일을 설명하자 이장이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겐 안 돼. 어제 밤에 주변 좀 둘러보느라고요. 정전 났다고 해서 외지분들 불안하실까봐 확인 차이요. 자는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참 오묘했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와서 살펴보고 가다니 말이죠. 시골이라 그런가 싶어서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마을도 엉망이고 주변 복구도 좀 하고 했어. 오늘 저녁에 요 회관에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으니까 두 분도 참석하세요. 낮에 전기도 돌아왔고 물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지만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정비하기도 전에 신씨 부부는 마을 회의인지 뭔지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서울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못 버티고 다시 올라가요. 그 난리를 치고 돈 쓰고 그래도 결국 금방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신씨 부부를 왠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외지인이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신씨 부부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완전히 내려온 거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눈빛은 그게 언제까지 가나 보자는 듯이 호전적이었습니다. 시골 텃세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자 하면서 신씨 부부에게 일을 떠넘기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장님이 신씨 부부에게 친절한 편이었죠. 잠깐만요. 나 좀 보고 가요. 회의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장이 신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알 텐데. 이번처럼 일이 있을 때는 마을에서 나서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래요. 안 돼.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도 가끔 할 때도 있고. 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마을 사람들이 여태 갖고 놓은 곳에 딱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아, 예. 이장의 자랑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점이 뭔지는 잘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데 이장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러는 거다 이 말이요. 여기 살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그제서야 신씨는 이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눈치챘습니다. 몇 달간 그런 말이 없기에 여긴 그런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아내와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에 비니까 여기로 200만 원 입금하면 돼요. 이장이 주머니에서 꾸깃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농협 계좌가 써 있었습니다. 신씨 부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장이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여기도 마을 발전 기금이 있나 봐. 근데 무슨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200만 원을 내래? 아내도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 같은 건 다 군에서 주는 거 아니야? 골치 아프네. 그렇다고 안 주면 여기서 살 수가 있겠어? 안 그래도 신씨 부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외지인이 들어와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일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당하다고 여겨도 이곳에 법칙이 있는 것일 테니 말이죠. 신씨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200만 원어치 마을이 좋아졌다거나 신씨가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여보, 이거 텃밭 망했네. 이틀간의 태풍으로 텃밭이며 정원이며 엉망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텃밭이 망한 건 꼭 태풍 탓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안 해본 걸 그냥 하려니까 안 되네. 다행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작에 망친 밭이었습니다. 처음 해본 농사가 쉬울 리가 없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심었던 것들이 죄다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잎사귀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누렇게 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꽃을 심을까? 꽃은 또 어떻게 관리해? 그냥 텃밭은 이대로 두자. 건드리지 말고. 어차피 당신도 힘들다고 했잖아. 결국 신씨 부부는 텃밭 가꾸는 걸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이것도 관심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땅에 심는다고 놨다면 모두 다 농사꾼이 되어야겠죠. 텃밭을 가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씨 부부는 가을이 될 때까지 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초록색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신 씨의 정강이는 풀을 깎으며 튀어오른 돌멩이들 때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시골 사람 다 됐네. 아내는 신 씨의 몰골을 보고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밀짚 모자에 풀물이 든 허름한 옷, 장화, 새카매진 피부. 처음 내려올 때 상상하던 우아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고되니까 앉아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더위에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모기 때문에 창문을 꼭꼭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앞에 있는 주택이라도 TV에 바닷가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철이 있지. 재작년에 귀농한 내 친구. 알죠? 그놈이 내가 바닷가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한 달 살기 같은 거라도 먼저 해보라고 했었거든. 그랬어? 그때 콧방귀를 뀌었는데 글쎄 혹시 한 달 살기 해봤으면. 신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고생은 많았지만 그래도 후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데 이곳에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여기기로 했죠.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폭탄을 한 번 맞은 뒤에 실내가 추운지 밖이 추운지 대결하듯이 보일러를 안 켜고 살기도 했고 수도가 얼어서 그걸 녹인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전원주택은 관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터진 보일러를 교체하는데도 수십이 깨졌습니다. 새로 산 보일러였는데 말이죠. 집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풍에 날아간 지붕 수리, 곰팡이 제거 공사 등등 매달 뭔가를 고쳐야 했습니다. 인건비도 도시보다 비쌌습니다. 기술자들이 출장을 오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노후자금 다 날리겠어. 어느 날 신 씨는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엔 바다만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그동안 겪었던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마을 초입에 사는 이웃 주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교류도 없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이거 측량 좀 다시 해봐야겠어요. 여기 옆에가 우리 시동생 앞으로 된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 담장이 넘어왔고요. 건물 귀퉁이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신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가리키는 땅은 건물이 없는 땅이었는데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그 건물 귀퉁이에 창고 지은 거. 내가 이 집 처음 지을 때부터 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불법적인 거지. 이거 당장 허물어야지. 남의 땅에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측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니까 그러네. 이 땅을 사던가 해요. 그러면 한 120평 되거든요. 텃밭으로 쓰시면 되겠네. 신 씨도 골치가 아파서 그러고 싶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지을 허물라니. 시동생 분이 파시겠다고 하세요? 얼마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금액이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자 이웃도 배째라였습니다. 나는 뭐 상관없어요. 내 땅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시동생이 이번에 이거 해결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같은 주민으로서 좀 쉽게 해결해 주려고 했지. 그러면 저희가 가격이 맞으면 땅을 사는 방향으로 해볼 테니까 주인분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측량을 해보니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주인이었습니다. 여자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부르기에 얘기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반년을 그렇게 언쟁만 벌이다가 결국 신 씨가 땅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넘어간 담이 있으면 허물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부분도 알아보고 없앨게요. 그렇게 하는 게 땅을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힐 것 같았습니다. 담장을 일부만 칼로 도려낼 수 없기에 옆쪽 벽을 전부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뜯어냈는데 공사 비용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전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나중에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싶지만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골치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어오던 분쟁을 해결했는데 건물은 창고 뜯어낸 흔적이 흉측해졌습니다. 신 씨는 지쳤습니다. 바다 구경하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도 되나? 아니, 집도 어수선하고 여행 가려면 다른 데로 가. 여기 볼 거 없어. 시골이야. 그런 한적한 데가 좋던데. 손님 이제 안 받으려고. 어머, 왜? 힘들다, 힘들어. 봄이 올 무렵 신 씨의 여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신 씨는 여동생조차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옆집 땅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때도 겨울바다를 구경한다고 친척들이 다 같이 놀러와서 한바탕 해집고 갔었습니다. 이제 신 씨는 이곳에서 사는 이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옆 땅을 팔려고 했던 이웃 주민과는 껄끄러운 사이가 됐습니다. 고집이 세고 성격이 고약하다며 신 씨를 손가락질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다 법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도시 사람이 맞다며 말이죠. 신 씨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은퇴하고 편히 살려고 온 건데. 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거기 너무 멀어.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 안에서 계속 멀미하고. 신 씨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바다를 보며 고기도 구워 먹고 불도 피워서 놀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봄에 신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원주택을 매각하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다들 한 번씩 해보고 포기하거든요. 중개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 씨처럼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1, 2년 못 버티고 다시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춰보는 건 어떠세요? 신 씨는 고민했습니다.
집을 사고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큰 손해였습니다. 태풍에 수리했던 비용도 꽤나 크게 들어갔으니 신 씨가 샀던 돈보다도 훨씬 많이 돈을 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떴고 아내는 서울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길게 자라기 시작하는 잔디를 깎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거 집 팔려면 가격 더 낮추셔야 하고요. 정원도 사람 불러서 좀 가꿔놔야 해요. 그래야 그 모습에 혹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샀던 금액 그대로 팔면 2, 3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게 전원주택이에요. 그냥 다 포기하고 땅값만 받는다 생각해야 얼른 팔려요. 그리고 사장님이 애초에 너무 비싸게 사셨네. 중개사의 말에 가격은 대폭 낮췄고 장원 관리인을 불러서 또 큰 돈을 주고 장원을 꾸며놨습니다. 처음에 신씨 부부가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러자 겨우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씨가 리모델링 되지 않은 집을 샀던 금액보다도 훨씬 싸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은퇴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신씨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 신씨는 그들에게 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으니까. 정말 좋은 집이에요. 바다 전망이 최고죠. 저희도 떠나기 아쉽지만 가족 사정이 있어서. 신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수자 부부는 감탄하며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신씨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돌아갈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그 사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습니다. 1년 전 팔았던 아파트는 이미 1억이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신씨 부부는 아파트 크기를 줄이고 좀 더 연식이 있는 아파트를 다시 구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병원이 10분 거리라 좋네. 도로 도시로 돌아온 날, 아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 때는 동네 병원도 2, 30분은 가야 했고 큰 병원은 1시간 넘게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병원이든 뭐든 가까이 있었습니다. 역시 나이 들면 도시에 살아야 하나 봐. 젊은 사람보다도 더. 그러게요. 차 소리가 이렇게 마음 편한 건 처음이네. 신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간 깨달음은 컸지만 그만큼 금전적인 출혈이 엄청났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씨의 1년간의 귀촌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딱 1년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씨 부부에게는 10년과도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선택하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신씨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인생.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저 바다일 뿐이었고 전원은 그저 전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